심지어 브릭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넌다라든지 아랍 지역을 대표하는 부나,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뭐 CIPS도 있고 러시아, 인도를 대표하는 각각의 이런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모두 다 똑같은 표준으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준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브릭스페이가 부상하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뒤에서는 공존하는 시기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약사분들, 약사협회에서 결제를 XRP를 활용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6천여 개의 약국에서 실제로 XRP를 직접 활용한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리플 페이먼트를 통한 실시간 결제망, 우리가 정말 돈을 해외로 보낼 때도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은 시점 우리한테 저는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SEC가 리플과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 승인 결정을 6월로 연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일각에서는 계속 밀릴 가능성과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를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XRP, 솔라나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 섹터도 현물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가지가 넘는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가 사실 신청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SEC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곳도 있고 신청조차 안 받아들인 곳도 있고, 근데 그 도지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들은 신청 자체를 계속 지금 6월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XRP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알트코인들 현물 ETF가 준비되어질 것 같다, 혹은 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발의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굉장히 호재거리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러우 전쟁이 그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최근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봤지만 간헐적 합의이기 때문에 완전한 또 합의까지는 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보여지잖아요. 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사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 그리고 이런 시간 끌기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6월, 7월 안쪽으로 블랙록에서 움직이는 시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블랙록이 XRP라든지 솔라나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된다면 더더욱 SEC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승인하는 시기까지 저는 올해 안에는 좀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고유 암호화폐인 XRP를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 ISO 2002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SWIFT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코드 라인이 공개돼 금융업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는데요. ISO 2002는 무엇이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ISO 20022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ISO가 뭔지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SO는 이제 하나의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전 세계를 이제 총괄하는 하나의 뭔가 기준을 만들어내는 기구다,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거든요. 뭐 거기에는 이제 금융에 대한 기준을 또 제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스위프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드 자체가 질문 주셨던 ISO 20022예요. 네, 그 전에는 ISO 15022였거든요. 그 전에는 또 ISO 7772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 네임이 바뀌면서 조금씩 이 금융에 대한 간소화 작업, 효율화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ISO 20022가 이 전통 트레이드파이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파이널 데드라인 자체가 2025년 11월 22일, 딱 이제 올해 연말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ISO 15022와 20022가 같이 좀 공존하면서 파일럿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이제 11월 22일 올해 연말 정도가 지나게 됐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표준으로 전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표준 안에는 이제는 이 전통 트레이드파이에서도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15022, 15022까지는 블록체인이랑 완전히 연관이 없었다면, 이제 받아들이는 ISO 20022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RP에 투자할 때도 이게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데, 그 스위프트 전 세계의 그 금융기관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받아들이는 ISO 20022 안에 그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가 뭐냐면, 리플은 하나의 회사 이름이에요. 하나의 핀테크 회사이자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하나의 메인넷 레이어 1 자체가 XRPL이라고 하는 리플 원장 혹은 XRP 레저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의 탈중앙성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누구나 가져와서 개발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 XRP 레저를 활용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거든요. 이거는 허용된 노드만 들어와서 은행 기관끼리 각국의 중앙 은행들만 딱딱 거래를 할 수 있는 CBDC를 왔다 갔다 가치를 옮길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특수 설계한 이 리플 네트워크가 그 스위프트에서 받아들이는 ISO 20022 그 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딱 단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CBDC 세상이 왔을 때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그것도 이제 도매용 CBDC를 이동할 때는 XRP가 활용되는 리플 네트워크가 쓰일 것이다.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좀 가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난 4월 23일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담보 자산으로 활용해 기관 금융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또한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리플은 대규모 인수와 자사 토큰인 XRP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3달러의 가치 평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기관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신호일까요? 그쵸.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사가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도 물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사업 영역이 M&A, 인수합병이거든요. 과거부터 메타코를 인수하고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이 수탁에 대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비트스탬프라고 하는 유럽의 최대 거래소를 활용하면서 ODL, 지금은 리플 페이먼트죠. 그 활용 창구로서 이용도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히든로드라고 하는 유럽 기반의 프라임 브로커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었거든요. 이 자체는 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인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인수 규모였거든요. 12.5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을 들이면서 그 3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져올 수 있게끔 리플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끝나게 됐을 때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눌려놨던 가격에 대한 어떤 향방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인수합병 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리플 페이먼트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뿌리쳐 왔고 뿌리를 넓혀 왔고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전통 트레이드파이와 레거시 금융과 리플 페이먼트가 융합될 수 있는 시기 저는 시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좀 먼저 확실하게 끝나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기관의 자금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통 규모가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망인 그 현물 ETF가 뚫리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브라질에서는 최초로 XRP 현물 ETF가 올해 1분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점점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완전히 저는 그런 포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열리게 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와 같은 많은 알트코인 순환매 사이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금융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금융시장에 리플이 잘 융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 때부터 XRP 레저가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일본의 대형금권인 미즈호, 미쯔비시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SBI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서부터 SBI 리플 아시아라고 하는 6대 사지분을 나눠 가진 합작회사까지도 만들었었죠. 그 말은즉슨 전통 금융권이랑 같이 융합할 수 있는 토대를 같이 만들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부터 R3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암호화폐 구상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캐나다 왕립은행 등등 많은 전통 금융권들이 다 달라붙어서 뭔가 은행권의 블록체인에 탑재하기 위해서 그들끼리의 물밑 작업을 해왔거든요. 초반에는 R3와 리플사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법적 구도를 이뤘었지만 2018년, 19년이 지나가면서 그들끼리 XRP 50억 개를 좀 0.0085달러 굉장히 좀 싸게 넘기면서 지금은 둘이 파트너십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제 메커니즘 자체가 XRP로 통합이 됐고 스위프트망 그 ISO 20022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페이먼트 자체가 전통 금융에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효율성 자체 그들이 어느 정도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릭스 연합이 공동 통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8달러를 위해 뭉친 브릭스 페이에는 리플렛이 숨겨져 있어 리플이 또 한 번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브릭스와 그 밖의 나라들에서 리플을 눈여겨보는 상황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브릭스 페이 그들끼리의 뭔가 공동 통화 이야기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죠. 브릭스는 맨 처음에는 5개국에서 시작이 됐죠. 브릭스, BRICS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태계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11개국, 지금 계속 신청국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20개국, 30개국, 4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세력들이 커지고 있는 건데 그들이 지금 현재 구현하려고 하는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가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제 메커니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제 메커니즘들이 모두 다 아까 스위프트와 말씀드렸던 ISO 2002라고 하는 결제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어요. 심지어 브릭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넌다라든지 아랍 지역을 대표하는 부나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뭐 CIPS도 있고 러시아, 인도를 대표하는 각각의 이런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모두 다 똑같은 표준으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준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브릭스 페이가 부상하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뒤에서는 공존하는 시기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뭔가 탈달러가 커지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단에서는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ISO 2002 그 메시징 표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에 대한 어떤 패권은 점점 무너질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미중 관세 무역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 탈달러와 달러에 대한 힘을 빼고 미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채권 금리에 대한 하향 안정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는 국가 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조금 더 완화하고 완전히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브릭스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면서 일부러 더 탈달러를 주도화시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작년부터 페트로달러를 붕괴시키고 러우 전쟁을 2022년도에 발생하게 했던 이유들도 모두 다 물가를 올리면서 고금리 상황을 연출하고 달러에 대한 패권을 점점 낮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숨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를 뒷받침해서 뭔가 좀 단물 빼기를 하는 과정에 있겠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암호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연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에셋으로서 패권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탈달러화를 하기 위한 브릭스 페이도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10년, 20년까지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디지털 자산은 XRP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저는 XRP에 대한 비전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뭐 짧게는 올해와 내년 1분기 정도에 굉장히 좀 짧게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2030년 정도의 기준점을 한 가지 좀 두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XRP에 대해서 법적 공부도 끝날 것이고 현물 ETF도 들어올 것이고 정말 레거시 금융과 어떻게 융합이 되고 가치가 이전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큰 유틸리티가 쓰이는지 좀 여유롭게 공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진가를 발휘하고 결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XRP가 정말 진가가 발현이 돼서 그만큼 가치가 구현이 되려면 CBDC의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국가 단위에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의 그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그 리플의 어떤 기술력을 자체로 지속적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 나온 기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더라도 프랑스의 중앙은행이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한 그 리플의 원장 XRP 레저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현재 CBDC에 대한 구현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유로화를 지금 계속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리플사가 자체는 과거부터 CBDC 플랫폼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 리플사의 CBDC 부문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월러스라는 한 임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 리플사는 20개국이 아닌 30개국 이상의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에 대한 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뭔가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제임스 얼러스가 한 말이 리플과 SEC의 소송 때문에 지금 현재 XRP의 가격은 매우 내려와 있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매우 안 좋지만 많은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그 소송 때문에 맺지 않거나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던 경우는 아예 없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하나의 짜여진 각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CBDC 플랫폼은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제 상도 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CBDC 이니셔티브에 대한 수상까지 어워드 경험까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리플사를 직접적으로 가치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핀테크 회사로서 인정하고 있고 기술 선구자상도 줬었고 지금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맺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미뤄봤을 때는 리플의 기술력을 통해서 CBDC 세상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정말로 CBDC에 대한 세상,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디지털 생태계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됐을 때 XRP는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완전히 좀 탈바꿈이 돼서 이제 가격에 그 가치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이 소송도 그렇고 현물 ETF 등 다양한 호재라면 호재거리들이 많은데요. 남아있는 악재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을까요? 사실 리플사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물량이 너무 많고 또한 리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덤핑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물량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XRP 같은 경우는 호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분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호재는 너무나 넘치는데 가격에 뭔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XRP를 투자할 때 그들끼리 그 세력들은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리고 다크풀 거래라고 해서 그 마켓 메이커를 활용해서 정말 차트를 그들이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마켓 메이커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으면서 뭔가 안정화를 주는 듯한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도 있겠지만 그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을 짓누를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돼요. 뭐 DWF라든지 점프 트레이딩, 뭐 윈터뮤트라든지 DSR 등등 많은 마켓 메이커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마켓 메이커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트위터에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비밀 협약이 끝나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XRP가 가장 크게 그 유화가 그려진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켓 메이커가 가장 많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XRP 투자할 때 정말 많은 퍼드 기사도 나오고 가격 조작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면서 그냥 꾸준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가치를 확신하는 그만큼의 돈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플이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나라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가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리플의 CBDC 플랫폼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너무 잘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도 리플 원장을 활용해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2023년 중반부 시점에 리플사의 CBDC 부분의 부사장 제임스 월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30개국이 넘는 중앙은행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제 그중에 한 5가지 국가를 공개했었는데 이제 그게 말씀 주신 뭐 팔라우라든지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뭐 러시아 등등의 이런 나라거든요. 그게 이제 2년 전 정도의 기사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 CC 미디어 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적으로 연결되는 분산 원장 기술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한국은행도 뭔가 CBDC 파일럿 테스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한 한국은행과 BIS가 함께 추진했었던 프로젝트 아고라라든지 프로젝트 만다라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핀테크 보고서를 미루어 봤을 때도 그들 역시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모든 장부를 각각 하나의 체인으로 올려서 하나로 잇는 리플사의 그 기술력이죠. 인터넷적 프로토콜의 연결고리로서 완전히 금융 포용성을 만드는 시대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리플은 상승과 하락 중 어떤 흐름을 예상하시나요?
뭐 지금까지 워낙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좀 올라온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도 3천 원대 극초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패닉셀 물량이 나오고 있고 개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저는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은 그동안 약 7년,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응축했다면 그 응축한 에너지를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 그러려면은 우선적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좀 완전히 끝나야 되겠죠. 최근까지도 이제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에 대한 합의의 과정에 대해서 기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하나의 잡음으로 봅니다. 저는 애초에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를 하나의 각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리플사가 해왔던 어떤 가지치기, 파트너십이나 펀더멘탈, 그리고 그 고위급 인사들의 자리 바꿈, 그리고 국제 기구들과의 논문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IIF라고 하는 국제금융연구소에서도 리플 네트워크를 이제 국경 간 결제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올해 상승장에 있어서 제가 쓴 책인 리플 빅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와닿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가격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측을 하긴 힘들겠지만 작가님께서 리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셨을 때 리플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걸까요? 일단 XRP에 대한 가치를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가장 큰 효용성이라고 하죠. 이제 유틸리티, 쓰임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뭐 만 개가 넘어가고 코인 마켓캡 기준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까지 총 망라하게 됐을 땐 2만 개가 넘어가는 코인이 있는데 앞으로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봐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법과 제도가 생기면서 많이 사라질 거고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만 살아남게 될 텐데 그 코인들 중에 가장 큰 쓰임이 있는 코인은 저는 XRP가 될 것임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이 시장 파이가 큰 스위프트망과 연결돼 있는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고 현재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표준 ISO 20022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에서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가 반영될지 어느 정도 펌핑이 나올지는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전통 금융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녹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약사분들, 약사협회에서 이제 결제를 XRP를 활용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6천여 개의 약국에서 실제로 XRP를 직접 활용한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리플 페이먼트를 통한 실시간 결제망, 우리가 정말 돈을 해외로 보낼 때도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은 시점 우리한테 저는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꾸준히 모아간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보유하면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제 구독자님들에게도 강조드리는 두 가지 코인 그리고 그 두 가지 수량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수 단위, 이제 정수라고 하면 이제 최소 한 개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내 자식에게 혹은 내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10년, 20년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와 함께 XRP도 저는 만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만 개 정도는 좀 따로 빼둬서 많이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물량으로 봉인을 좀 해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부담되는 돈 있잖아요. 뭐 대출을 받아서 넣는다거나 누구한테 빌려서 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멀리하셨으면 좋겠고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서 적금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 꾸준히 드는 것처럼 그 적금 상품으로 비트코인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뭐 XRP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좀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목록을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반드시 수반이 되셔야 되겠죠. 이게 정말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또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을 모아갈 때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수익을 내도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가 뭐 재테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돈만 넣고 언제 뺄지도 모르고 난 죽기 전에 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동차나 집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본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당연히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가 어느 정도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이번 사이클에 좀 어느 정도 불장이 다가온다면 물량을 좀 현금화시키는 해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아까 언급드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그런 메이저 코인들은 좀 따로 좀 빼둬서 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물량으로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리플은 연구하시고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XRP에 대해서 정말 지금은 완전히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리플 빅뱅이라는 책도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처음부터 리플에 이렇게 진심이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리플이라는 코인을 제가 딱 들었을 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리플 XRP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예요. 그때 한 5,000원 정도 업비트에서 찍었을 때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유학생 친구가 본인이 XRP를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바이낸스 본인 뭐 계좌를 보여줬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딱 그 친구가 보여줬던 걸 봤을 때 '아 역시 중국인들 믿으면 안 된다.'라더니만 '이런 암호화폐는 도대체 뭐야? 저거 뭐 실체도 없지 않나? 저거 허상 아닌가? 이 친구 뭔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2017년에. 그래서 그때는 뭐 저는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뭐 암호화폐에는 관심도 안 뒀고 리플 뭐 XRP 그게 뭔지도 몰랐고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아 뭐 그거 실체도 없고 누가 만드는지도 아직까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거를 내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사고 파는 거래소도 어딜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제 암호화폐를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2020년 이제 3차 반감기 불장 사이클 때 이더리움 채굴장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때도 이제 저의 자의로 시작했다기보다는 회사 선배분이 같이 한번 채굴장을 운영해 보자. 이게 부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용돈벌이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경기도 파주에 채굴장을 만들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채굴기를 막 조립하고 전기공사하면서 굉장히 큰 전력을 소모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채굴되니까 '아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투자와 공부와 채굴을 같이 병행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21년 9 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머지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POW였던 프룹 오브 워크 채굴이 되는 방식이었다가 프룹 오브 스테이크 POS로 전환이 되면서 채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가장 채산성이 높아서 어느 정도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이걸 팔아 가지고 어느 정도 전기세 내고 뭐 월세 내고 이러면 조금의 수익이 남았었는데 이더리움이 갑자기 채굴이 안 돼 버리니까 이제 그다음으로 캘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뭐 다른 걸 캐도 가격이 너무 저조하고 채산성이 안 좋아서 인제 수익성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ROI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의 대형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권도형을 필두로 한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내에서 채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으셨어요. 저도 당연히 문을 닫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더리움을 공부를 해 봤더니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제대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해 보자. 공부해서 투자를 해 보자.' 해서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 먼저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XRP에 대해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더리움, 비트코인, XRP 순으로 공부를 했을 때 정말로 비트코인이 나온 본질, 블록체인을 그들이 만든 이유, 그거를 하기 위해 나온 게 XRP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XRP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 뭐 리플사의 역사부터 해서 리플의 임원진들의 출신지라든지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이라든지 현재 ODL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 어느 자금이체 기업, 어느 송금망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XRP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XRP라는 코인이 처음에는 그냥 뭐 전송하기 좋은 코인, 바이낸스 거래소나 뭐 해외 거래소 옮길 때 속도가 이제 빠르니까 뭐 트론이나 XRP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만 치부했었다면 이제 이더리움 공부하고 비트코인 공부하고 XRP를 이제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 코인이 정말 미래에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고 블록체인이 나온 이유가 금융에 대한 혁신,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 나왔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XRP라는 코인에 진심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한 구독자님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 첫 번째 기회가 본인이 대학교 시절 때 부동산을 전공을 했는데 나는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때 내 동기들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사고 대치동 한남동에 미리미리 막 땅을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네 동기들은 다 엄청 땅 부자, 부동산 부자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학과를 졸업했지만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기회를 첫 번째 놓쳤고, 두 번째 놓친 기회는 인터넷 혁명 시대였죠.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대. 본인이 조금만 더 빨리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를 알아서 주식에 투자했다면, 하물며 네이버라도 내가 조금 더 빨리 투자했다면 주식으로도 큰 부를 쌓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세 번째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당신의 채널의 굉장히 열혈 구독자고, 본인은 출판업에서 30년, 40년을 이어온 사람이다. 출판사를 대표하는 분인데 저와 같이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온 책이 리플 빅뱅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XRP도 완전히 관심도 없었고, 이제 뭐 책에 대해서도 쓸 제 뭐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감히 책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함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중국 유학생 친구와 채굴장을 같이 운영했던 회사 선배님과 저에게 책을 같이 써보자고 말씀 주셨던 저희 구독자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말이 길어졌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과 저희 채널을 또 사랑해 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 이런 자리 자체가 감개무량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그리고 리플을 투자할 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멘탈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 있는 공부가 너무나 필요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를 알기 위해 유튜브 채널로 많이 가시죠. 근데 유튜브 채널 중에 정말 질 좋고 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밑에 깔아놓고 여기다 문자를 주면 우리가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뭔가 구독자님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질 좋지 않은 그런 채널들도 꽤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웬만하면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튜브 채널을 보시더라도 혹시라도 그 채널에 뭐 상단이든 하단이든 우측이든 좌측이든 뭐 핸드폰 번호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래소도 웬만하면 좀 유동성이 큰 그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뭐 우리나라 업비트 정도, 이 정도만 좀 사용하시고, 너무 작은 해외 거래소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암호화폐 투자하고 보관하실 때는 늘 안정성을 좀 최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도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XRP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을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XRP뿐만 아니라 저는 포트폴리오를 대략 한 10가지 종목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10가지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뽑아가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그 생태계를 대표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가치 저장수하는 대표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 하나의 플랫폼의 대표고, XRP는 결제, 이 페이먼트 시스템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밈코인의 대표가 있고, AI 섹터의 대표가 있고, 또는 그 연결해주는 상호 운용성 레이어 제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또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대장격이 있고, 혹은 뭐 저장소 섹터라든지 미래 CBDC 세상이 왔을 때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뭐 익명성, 프라이버시 섹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섹터를 대표하는 그런 코인들에 저는 좀 분산 투자를 하면서 XRP 하나만, 뭐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하기보다는 이 암호화폐 전체, 이 블록체인 전체 섹터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 투자한다라고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각의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공부를 먼저 해보시고, 그 영역에서 대표로 꼽아지는 그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공부하시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화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